강원도 깊숙한 산자락 아래에는 운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겨울이면 바람이 살을 애고 여름에도 안개가 걷히지 않아 사람들은 늘 이곳을 숨 쉬는 산의 입구라 불렀다.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이 마을에는 몸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채 죽은 한 소녀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나에게 이런 시골의 전설은 그저 마을 어르신들이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만 들렸다. 그렇지만 그곳은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장소였다.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는 12년 만에 다시 운포리를 찾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딘가 낯이 그면서도 낯선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축축한 흙 냄새, 오래된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송진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매캐함이 섞인 공기. 어린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민재야, 많이 컸구나. 외숙모가 나를 반기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반갑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인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임시 장례식장이었다.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신호등 불빛처럼 흔들리는 형광등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장례식장은 오래된 체육관 내부에 마련되어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구석에는 마을 무당 송무당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례식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로 이 마을에선 반쯤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나는 유가족석에 앉아 있다가 문득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각, 사각. 마치 젖은 천을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합장하거나 울음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기어서 가까이 오는 소리처럼. 오싹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그때 송무당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었구나.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들었다면 곧 마주치겠네. 뭐라고요? 송무당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조각난 아이가 널 보고 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을 한 순간 체육관의 형광등이 파지직하고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닥 한쪽에 물자국처럼 보이던 것이 더 선명해져 있었다. 길게, 기어간 흔적처럼. 나는 소름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발짝 떼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내 손목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송무당이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외할머니,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야. 순간 체육관 전체의 소리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무당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귓속에 직접 울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난 거야. 나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장례식장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지직지직하는 잡음이 울렸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돌려줘. 내 다리, 내 팔.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이어서 또렷하게 또 한마디. 누가 가져갔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냉동고 안에 들어온 듯한 온도였다.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스피커는 다시 잡음만 내며 침묵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저 목소리 민재 아니야? 그러게 어릴 때 저 목소리 비슷했는데 혹시 사람들의 속삭임이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송무당이 낮게 말했다. 애가 널 찾는 이유는 네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본 사람이기 때문이야. 심장이 멈춘 듯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송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12년 전에 본 그 소녀 기억 안 나니? 나는 숨을 삼키며 그 말을 곱씹었다. 12년 전? 소녀? 하지만 기억 속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다. 단 하나도. 그러나 무당은 확신한 듯 말했다. 그 아이가 죽던 날 너도 그 산에 있었어. 나는 얼이 빠진 듯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례식장 한쪽 벽면에서 툭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벽 뒤에서 두드리는 소리처럼.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벽이 또 한 번 크게 울렸다. 쿵!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안에서 나가려는 것처럼. 강원도 깊숙한 산자락 아래에는 운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겨울이면 바람이 살을 애고 여름에도 안개가 걷히지 않아 사람들은 늘 이곳을 숨쉬는 산의 입구라 불렀다.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이 마을에는 몸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채 죽은 한 소녀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나에게 이런 시골의 전설은 그저 마을 어르신들이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만 들렸다. 그렇지만 그곳은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장소였다.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는 12년 만에 다시 운포리를 찾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낯선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축축한 흙 냄새, 오래된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송진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매캐함이 섞인 공기. 어린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민재야, 많이 컸구나. 외숙모가 나를 반기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반갑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인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임시 장례식장이었다.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신호등 불빛처럼 흔들리는 형광등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장례식장은 오래된 체육관 내부에 마련되어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구석에는 마을 무당 송무당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례식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로 이 마을에서는 반쯤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나는 유가족석에 앉아 있다가 문득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각, 사각. 마치 젖은 천을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합장하거나 울음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사각.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기어서 가까이 오는 소리처럼. 오싹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그때 송무당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었구나.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들었다면 곧 마주치겠네. 뭐라고요? 송무당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조각난 아이가 널 보고 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을 한순간 체육관의 형광등이 파지직하고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닥 한쪽에 물자국처럼 보이던 것이 더 선명해져 있었다. 길게 기어간 흔적처럼. 나는 소름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발짝 떼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내 손목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송무당이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외할머니,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야. 순간 체육관 전체의 소리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무당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귓속에 직접 울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난 거야. 나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장례식장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지직지직하는 잡음이 울렸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돌려줘. 내 다리. 내 팔?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이어서 또렷하게 또 한마디. 누가 가져갔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냉동고 안에 들어온 듯한 온도였다.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스피커는 다시 잡음만 내며 침묵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저 목소리 민재 아니야? 그러게 어릴 때 저 목소리 비슷했는데 혹시 사람들의 속삭임이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송무당이 낮게 말했다. 애가 널 찾는 이유는 네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본 사람이기 때문이야. 심장이 멈춘 듯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송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12년 전에 본 그 소녀 기억 안 나니? 나는 숨을 삼키며 그 말을 곱씹었다. 12년 전? 소녀?
하지만 기억 속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다. 단 하나도. 그러나 무당은 확신한 듯 말했다. 그 아이가 죽던 날 너도 그 산에 있었어. 나는 얼이 빠진 듯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례식장 한쪽 벽면에서 툭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벽 뒤에서 두드리는 소리처럼.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벽이 또 한 번 크게 울렸다. 쿵!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안에서 나가려는 것처럼.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적막해졌고 사람들은 꼼짝도 못한 채 귀를 기울이며 벽을 바라보았다. 마치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듯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쿵!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렸다. 벽 뒤에 무언가가 힘을 주어 밀어내는 것처럼 흔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 송무당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 같았다. 오지 마세요. 누군가가 외쳤지만 송무당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벽면 바로 앞에 서더니 손바닥을 천천히 벽에 붙였다. 그리고 낮게 거의 귓속말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각난 영이여.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벽 뒤의 존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듯 또다시 벽을 세게 쳤다. 쿵! 벽이 움찔하며 금이 생겼다. 마치 오래된 석고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삼켰고 몇몇은 이미 문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벽의 금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벽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린 순간 쨍크르르릉 벽이 부서져 내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 먼지, 그리고 오래된 지하 통로의 냄새만이 흘러나올 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순간 송무당이 말했다. 다들 뒤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누구도 반항하지 않았다. 무당은 부서진 벽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좁고 축축한 지하 통로가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갈까 고민하다가 어쩐지 그녀가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움직였다. 통로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축축하고 냄새가 났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편한 점이 있었다. 바닥에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진흙으로 얼룩진 작은 손자국들이 마치 누군가 바닥을 기어가면서 남긴 것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한순간에 소름이 돋았지만 홀린 듯 손자국을 따라갔다. 민재. 뒤에서 송무당이 불렀다. 저승에서 끌어올린 듯한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네가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요? 그날 산에서 본 것. 나는 미간을 찡그렸다. 12년 전이라니 기억나야 할 텐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 아이는 네 얼굴을 알고 있어. 송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였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 전 정말 기억이 없어요. 없을 리가 없어. 무당이 통로 한가운데에서 멈춰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기억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니까. 나는 온몸에 오싹한 기운이 돋았다. 그럼? 누가 제 기억을? 쉿! 송무당이 손가락을 세우고 어둠을 가리켰다. 앞쪽 통로 너머에서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그러나 더 끈적한 소리가 들렸다. 찰박, 찰박. 그리고 곧이어 작은 발이 바닥을 끌며 움직이는 소리가 뒤따랐다. 사각, 사각. 오고 있어. 무당이 말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통로 끝에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길고 축축한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 아래로 작고 왜곡된 어깨. 그리고 몸이 절반밖에 없어 보이는 소녀의 상반신이 바닥을 기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소녀는 배 아래가 굴절되어 끊어져 있었고 찢어져 검게 마른 살점 사이로 뼈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너무도 생생했다. 눈이 나를 향해 딱 멈춰 있었다.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찾았다. 송무당이 외쳤다. 뒤로 물러서. 저 아이는 내 걸 찾으러 온 거야.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소녀는 통로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더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사각. 그녀가 가까이 올수록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마치 두개골 안쪽을 누군가가 파내는 듯한 통증. 그리고 어느 순간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잊혀졌던 풍경 하나가 번쩍하고 떠올랐다. 안개 자욱한 산길, 비에 젖은 나뭇잎, 그리고 내 앞에서 울고 있던 작은 소녀. 오빠? 나 무서워.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흐려진 사진처럼.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다. 통로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송무당이 급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천지사방의 영들이여, 이 아이의 기억을. 그러나 송무당의 말은 갑자기 끊겼다. 왜냐하면 그 순간 통로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방향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발소리가 두 개였다. 크고 무거운 발소리. 마치 어른이 걷는 듯한, 아니, 마치 절뚝거리는 누군가의 소리. 터벅, 터벅, 터벅. 송무당이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혔다. 민재, 뒤로 물러서. 왜요?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운데 조각도 깨어났어. 그리고 통로 양쪽에서 들려오는 두 종류의 소리. 사각, 사각, 기어오는 상반신. 터벅, 터벅.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하반신. 두 존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통로는 하나,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 소녀는 몸이 세 조각이었다. 상반신, 하반신, 그리고 송무당도 깨달은 듯 말했다. 마지막 조각이 곧 올 거야. 터널은 양쪽에서 다가오는 소리로 가득 찼다. 앞에서는 사각, 사각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긁어대며 기어오는 소녀의 상반신이, 뒤에서는 터벅터벅 절뚝이며 다가오는 하반신이. 송무당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떨렸다. 통로는 너무 좁아 두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다. 축축한 공기, 흙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썩은 피 냄새. 민재, 정신 똑바로 차려. 송무당이 손을 들어 내 앞을 막으며 말했다. 셋이 모이면 저 아이는 완전해져. 그 순간 전 죽는 건가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문을 빠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통로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 떨렸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소녀의 상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축 늘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뼈가 드러난 복부.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찍어가며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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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오직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찾았다. 찢어진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속삭였다. 오빠. 나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다. 뒤에서는 하반신이 절뚝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 부분이 깨끗하게 아닌 억지로 찢긴 듯한 자국.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인 채로 통로를 끌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터벅, 끌적, 터벅.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송무당이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민재, 눈 뜨지 마. 왜요? 그 순간 통로 위쪽 천장 너머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쾅! 흙먼지가 튀었고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말았다. 그리고 보았다. 소녀의 마지막 조각.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인간의 몸에서 억지로 뜯어낸 듯한 흉측하게 잘린 머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바닥에 굴러있지 않았다. 바닥을 기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 머리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사용해 천장에 매달린 채 거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천장 틈에 박혀 있었다. 마치 거미가 실로 매달린 듯한 모습. 소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오빠, 기억났어?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세 조각의 존재가 동시에 나를 향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상반신은 바닥을 긁으며 하반신은 절뚝이며 머리는 천장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송무당이 손목 가득 피가 터져 나올 만큼 강하게 부적을 찢었다. 민재, 네 기억을 되찾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 저는 기억이 없다고요? 아니, 무당이 날카롭게 외쳤다. 너는 이미 봤어. 그 아이가 죽던 날 네가 거기 있었어. 머리가 속삭였다. 오빠가 말했잖아. 상반신이 중얼거렸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반신은 다리를 끌며 내 앞까지 다가왔다. 도망가자고 했잖아. 나는 머리를 붙잡고 비명을 삼켰다. 균열된 통로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잊히길 원했던 장면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12년 전 비 내리던 산속 나는 어린 민재였다. 친구들과 산에서 놀다가 길을 잃었다. 비는 갑자기 쏟아져 내렸고 안개가 짙게 깔렸다. 그리고 그때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하얀 옷, 젖은 머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오빠, 같이 내려가면 안 돼? 그녀는 낯설었지만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나는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산길 중간에서
우리는 미끄러졌다. 나는 가까스로 바위를 붙잡았지만 소녀는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숲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그 남자. 길게 늘어진 웃음, 찢어진 장화, 오래된 칼. 그리고 바로 그 남자에게 소녀는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보고도 너무 무서워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도망쳤다. 소녀는 울부짖었다. 가지마! 기억이 흩어졌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상반신이 이미 내 앞에서 손을 뻗고 있었다. 손톱이 부러진 손가락, 피투성이 손바닥이 내 옷을 움켜쥐었다. 오빠, 왜 날 버렸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송무당이 절규했다. 민재, 지금 말해야 해. 네가 본 진실을. 내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도망쳤어요. 그 다음은? 머리가 웃었다. 맞아. 그 다음은? 나는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벽을 지며 간신히 목을 열었다. 그리고 난 도와달라는 너를 보지 못한 척했어. 통로 전체가 울렸다. 그 순간 세 조각의 소녀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끼! 공기가 갈라지고 통로 벽이 진동했다. 터널 전체가 내뿜는 울음소리 같았다. 그러더니 세 조각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상반신이, 하반신이, 머리가 서로를 찾으려는 듯, 아니 나를 완전히 붙잡으려는 듯. 그리고 세 조각이 겹쳐지는 순간 터널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돌가루가 쏟아지고 천장이 갈라지고 공기가 빨려 들어가듯 뒤틀렸다. 송무당이 나에게 외쳤다. 도망쳐!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가. 나는 몸이 저절로 반응하듯 뛰기 시작했다. 나를 향해 합쳐지는 소녀의 몸은 기괴하게 뒤틀리며 형태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터널 끝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뒤에서 무언가 완성되는 소리가 들렸다. 끼걱, 끼익, 뼈가 맞물리고 살점이 붙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녀의 완전한 몸이 어둠 속에서 일어서는 게 보였다. 터널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나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나 숨을 돌릴 틈도 없었다. 등 뒤에서 뚜둑뚝 뼈가 맞물리는 소리,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어린아이의 발소리. 아니다. 그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정확하게, 너무 의도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몸이 마비된 듯 뒤돌아보았다. 터널 입구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완전히 연결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부자연스러운 관절, 찢어졌다가 억지로 꿰맨 듯한 허리,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는 미소. 오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져 울리는 듯한 무너져가는 터널의 공기까지 진동시키는 음색.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왜 또 도망가? 그때 송무당이 터널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녀의 얼굴 반쪽은 피범벅이었고 손에는 마지막 부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민재, 뒤로 물러서. 그러나 소녀는 무당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나만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뼈가 갈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걸었다. 드드득, 드드드득. 오빠, 왜 나 버리고 도망갔어? 그 질문은 12년 전 숲속에서 울부짖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나는 목이 떨려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녀의 걸음이 멈췄다. 잠시 침묵. 그러다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송무당은 마지막 부적을 붙잡아 찢어 올렸다. 민재! 뛰어! 부적이 찢어지는 순간 바람이 터져 나가듯 순식간에 주변이 요동쳤다. 차가운 기운, 울부짖음, 흙먼지, 빛이 없는 어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건 소녀였다. 그녀는 힘에 밀려 몸이 부서질 듯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손톱이 땅을 긁으며 손바닥을 찢어가며 전신이 뒤틀리며 한 방향만 향해 달려왔다. 바로 나. 송무당은 마지막으로 절규했다. 민재, 이 혼은 내 죄책감을 먹고 자란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강해져. 지금 해! 기억을 말해! 나는 멈췄다. 도망치던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다. 소녀는 내게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 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오빠, 말해봐. 바람도 멈춘 듯한 순간 나는 천천히 너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소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아니,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계속 말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널 구할 수 없었던 거야. 도망간 게 아니라 널 살릴 수 없었어. 소녀는 멈춰섰다.
바람이 다시 움직이고 흙먼지가 떨어지고 대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느리게 벌어졌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 그 질문, 그 말. 그건 내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소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축 늘어진 몸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오빠, 그러면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붉은 액체가 턱을 타고 떨어졌다. 나는 그때부터 계속 한 걸음 다가왔다. 오빠 부르면서 또 한 걸음. 계속. 마지막으로 가까이 와서 멍하니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기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소녀의 몸 곳곳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뚜각, 뚝쩍, 마치 새 조각으로 찢기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소리.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나를 밀어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어. 몸이 산산조각 나듯 피와 그림자와 안개가 한꺼번에 흩어졌다. 소녀는 사라졌다. 바람만 남았다. 그리고 터널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 하나. 고마워. 오빠.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마구 뛰었다. 송무당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끝난 건가요? 송무당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널 용서한 건 맞아.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무당은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떠난다는 뜻은 아니야. 바람이 불었다. 터널 입구에서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히히.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송무당이 말했다. 너는 이제 그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평생 책임져야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림 하나. 송장도 없는 번호. 발신자 없음.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터널, 바닥, 흙먼지.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사라졌어야 할 세 조각의 소녀가 다시 서로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하는 모습. 사진 아래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빠 또 찾았다.